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국가입니다. 그 주식이 몇 %인지 장르에 따라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한국이 빠진 동아시아의 역사는 불완전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중국을 모방했다고 그러는데 모방이 아니고 요새 말로 해서 벤치마크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청자 만들었으니 너희 만들라고 중국이 가르쳐준 적 없어요. 오히려 소동파 같은 사람은 고려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많이 베껴간다고 그 경계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문명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면은 그게 중국제면 어떻고 콩고제면 어떻습니까? 안 가져가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청자는 고려 사람 말고는 더 그것을 베껴간 사람도 없잖아요. 고려하고 중국 말고는 청자를 만든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하드웨어, 아주 첨단 기술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극복해서 우리 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민족적 프라이드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한류가 흘러나가는 걸로 경험을 10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문명 수입국에서 문명 수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K컬처의 세계 확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실감을 못하지만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에펠탑 앞에서 K-팝 플래시몹 하는 거 보세요. 독일에서는 없나요? 아이고,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나는 무엇이 이것이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는 제가 알 리가 없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한 5년, 5, 6년 전에 더 됐네, 이제 한 10년 된 때 BBC 라디오에서 K-팝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 음악 평론가가 해설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 BBC 아나운서가 K-팝이 뭡니까?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는 그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음악 평론가가 그래요. K-팝은 어떤 장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재즈라든지 컨트리송이라든지 리듬앤블루스라든지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까지 나왔던 많은 팝송에 있는 거에 좋은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쉽게 출 수 있는 몸동작으로 된 리듬에 맞는 춤을 만들어가지고 붐으로 해서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중독성도 있고 그리고 쉽게 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K-팝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야, 연구는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영국 평론가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2002 월드컵 붉은 악마들의 떼창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은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아가지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다 넣어서 맛있는 소스를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민족적 형식이 아니고 세계적인 앞시대에 있었던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K-팝에서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마약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것으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괜찮아, 우리는 다 극복할 거야 같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놓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부모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비틀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예스터데이나 하여튼 그런 노래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올바른 제대로 된 평론가는 여기까지 해설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고, 우리 문화는 그동안 외래 문화를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지만 뛰어난 외래 문화를 참 어떤 때 보면은 맹목적일 정도로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자기화하고 그리고 살면서 결국은 그거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소화해서 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게 그게 K컬처의 순서 나간 내용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영국 평론가의 분석 내용이었어요. 자부심을 가진 말한 거죠. 그러니까 MZ 애들들, 특히 MZ 2030, 특히 여성들, 그 남자는 그렇죠 못 쓰겠더라고요. 키세스 하는 애들, 그런 애들들이 결국은 우리 문화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 그런 시각에서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문화가 다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이 앞에 있는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남한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그 구석기 유적지고, 평양 검무도에도 있고 한 120군데가 지금 발견됐는데, 그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연천 정곡리 유적지. 한강이 머리핀처럼 휘어서 추가령 구조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임진강으로 흘러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주먹도끼가 발견됐는데, 이 주먹도끼는 보통 주먹도끼가 아니고 유럽 지역에서부터 인도까지만 있는 애슐리안 핸드엑스예요. 저 주먹도끼는 애슐리안 핸드엑스는 날이 여러 갈래로 나가지고 구석기 시대 뗀석기 중에서도 아주 기능적이라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시아 쪽은 없다고 했는데 전공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학설은 없어졌어.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1979년에 고고학과 다니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 미군 부대에 들어와서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그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나 국토박물관술 내도 썼습니다마는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러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러 여기를 왔다가 그 여자분들은 아나 군대에서 쓰는 코펠이라는 냄비 있어요. 그 코펠에다가 물을 끓여서 커피 한 잔을 애인한테 주려고 이 화토불 놓으려고 돌멩이를 줍다가 이걸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가장 자기가 학교 때 배운 애슐리안 핸드엑스 그리고 권위자인 보르트 교수한테 보고서를 보내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가고 싶은데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회에서 만난 서울대 김월용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5월달에부터 김월용 교수가 10년 동안 발굴해가지고 약 3,000점의 유물을 수습을 하고 35만 년의 역사 전에 살던 사람의 자치라는 게 국제학술대회를 열어가지고 공인을 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김월용 선생은 발굴을 끝내지 못하고 93년에 세상 떠나면서 나를 화장해서 한탄강 선사시대 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뿌리고 그게 많은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한 불법이랬지. 화장한 유골라 그 강에다 뿌리는 게 아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문화재 청장을 하라고는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답사기에다가 문화재청 욕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중앙일보에다가 글 쓰면서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유적들을 이렇게 놓고 사는 법이 어딨느냐, 문화재 처분 뭐 하는 데냐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아까 1년도 안 돼서 내가 문화재청장 했습니다. 고인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건 세계적인 수수께끼예요. 고창 상감리, 강화도 부분리, 화순, 춘향, 대곡리 이 세 군데가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우리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역사집이 8개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힘든 이유가 OUV예요.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예요. 뛰어난 보편적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보존 관리한다는 것까지. 근데 고인돌은 금방 돼버렸어요. OUV가 확실해서.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신석기 청동기를 가면서 거석기념의 기념물들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라든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돌멘이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세계 거석기념물 학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석기념물이 한 10만 개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한반도에는 어떻게 쉬냐가 문제지만은 어쨌든 개수로 4만 5천 개가 있어.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거를 다 하나씩 쉬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북한에 15,000개, 남한에 3만 개, 그 중에 2만 개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족장을 치프덤 시절에 족장들의 지배층의 가족 묘역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논두렁에 그냥 처처에 널려 있었던 거죠. 이 부여에서 한 갈래 떨어지는 고구려,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온 백제, 마한, 진안, 변한, 거기에 가야와 사로구, 예와 옥적, 이 각 부족들이 이제는 우리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요즘 기업으로 치면 인수합병을 시작을 합니다. 등치를 키우는 거예요. 결론은 삼국시대로 가요. 그래서 AD 200년 3세기로 가면은 한반도의 분포는 삼국과 가야로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서는 BC 1세기에서부터 668년까지를 삼국시대라고 해서 역사책에 나와요. 그랬는데 BC 1세기에서 3세기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은 이와 같은 형상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사에서는 이때는 원삼국시대라고 시대를 끊어서 분류해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삼국시대 초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삼국만 보니까 그렇지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토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그리고 삼국시대라고 700년 넘는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었던 건 마지막 120년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앞시대를 삼국시대라니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야, 여기 중학교에 국민학교 애들은 4개 듣지 말고 그 교과서에 배운 대로 다 받았어야지. 4개 들으면 큰일 날까. 요 다음에 큰 다음에 이제 알아. 내가 한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결론이 삼국으로 간 걸 가지고 그 앞시대도 삼국시대라고 해놓으니까 삼국시대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 갖고 있는 거는 전부 AD 300년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원삼국 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이 뭔가? 남아있는 게 별게 없어요. 그런 중에 낙동강변에는 이상하게도 이와 같이 오리영 토기와 쇳불 손잡이 큰 단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결국 가야 토기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나온 지 1980년 무렵이었어요. 70년대 말부터. 그 전에는 이런 유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교과서 학교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은 이거 초면일 거예요. 본 적 없을 거예요. 몇 번에서도.
근데 70년대 말부터 경상도에서 오는 그 골동상들이 이런 거를 들고 박물관에다가 납품하려고서 들어오는데 이게 가짜 같기도 하고 멋있기는 한데 역사 학술적으로는 밝혀진 바는 없고 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멋있으니까 뭐 속는 셈 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건 확실하지 않다고 안 사기도 하고 했는데 83년에 경산 임당동 부근에서 이게 딱 발굴돼서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원삼국 시대 사람들이 제기로서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생활용기가 아니잖아요. 제기잖아요. 완벽한. 그리고 이 오리도 옆에 추상적으로 눈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최초의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게 몸체는 오리인데 닭뼈 같은 벼슬을 갖고 있어도 지금도 고고학은 닭이다 오리다 싸우고 있어요. 결판이 지금 오리 쪽으로 많이 끼었지만 그래도 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토기가 와질 토기잖아요. 가마 속에서 구웠다는 얘기예요. 1100도가 넘어간 데서 소송한 거예요. 철기 시대니까 철도 용광로도 있는데 여기까지 거 못해요. 기술이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임당동 고분이 발견된 이후 오령 토기가 출토지 모르는 그 오령 토기가 진짜다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박물관에 있다 나도 있다해서 전국에 지금 100마리 정도가 퍼져 있습니다. KTX 타고 경주역에서 내리면은 1층에 경주 역사 신경주 역사 만들면서 나온 출토 유물들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만 이 오리가 3마리 있어요. 역사는 유물과 함께 기억을 해야지 역사의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내가 일본 답사기를 쓰는 입장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모모야마 시대니 가마쿠라 시대니 하는 거 다 소용없고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상이나 유물을 봐야지 그 역사의 이미지가 잡히듯이 우리 한국사도 각 시대의 그런 고유 이미지를 가지면은 내가 얘기한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확실하죠. 고구려에서는 350년 되니까 벽화고분이 등장. 지금까지 90여 개가 만주에 30개, 평양에 60개가 발견됐는데 90개 중에서 누구 무덤인지 연도라는 건 이거 2개야. 안악사 고분하고 덕흥리 고분인데 356년이고 이건 408년이고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봉분인데 안에는 돌방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90개를 미술사로 보면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이 무덤은 이 사람 무덤이다라고 하는 게 강조돼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죽음의 공간으로 주인공은 조그맣게 그리고 그 사람이 주특기로 했던 씨름이나 사냥 같은 거를 그려요. 이와 같이. 이 충무덤에는 충 그린 거 옆에 사냥하는 그림이 있고 주인공은 옆에서 이렇게 장막 안에서 손님 오는 이런 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의 그림 솜씨는 앞에하고는 전혀 달리 세련된 그림이에요. 이 호랑이 무서워서 입 벌린 거 봐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화살 탁 당기는 이러한 거. 산을 추상화 시켜갖고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산이 달리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이때가 장수왕 때인데 근데 모든 예술에서 이 유머 감각을 보였다는 거는 대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옛날에 번스타인이 청소년 음악교실을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교실이 있어요. 서너 번째쯤 됐는데 무슨 곡을 쫙 들려주고 나서
나는 저 노래를 듣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음악을 듣고서 웃었대. 근데 나도 그리고 나서 그게 왜 그런 유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니까 이 본래 있었던 리드하고 있던 곡을 살짝 변형을 시킨 것을 그분이 섬세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웃지는 못했지만 왜 웃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 그림은 주제는 이렇게 씩씩한 건데 이거보다 이 뒤에 오는 청년이 전혀 사냥할 뜻이 없이 아버지 끌려서 온 그 청년이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 이걸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림 속에 순간 이런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 많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고 이때가 장수왕 때로 고구려 문화가 최고로 피어 있을 때였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이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 처음에는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었다. 무령왕릉 71년에 전설적으로 발견됐고 3,000점의 유물이 새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릉에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는 대충 아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처녀본으로 발견되고 서수가 있고 여기에 지석이 나왔다 그러는데 저것은 무령왕의 무덤이다라고 써 있는 지석이 아니에요. 무령왕과 무령왕비는 이 자리에 자신들의 무덤을 쓰기 위해서 토지신에게 1만 양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합니다 라고 하는 매매 계약서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돈이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도가사상이니 뭐니 하는 거는 괜히 그건 책상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정신을 봐요. 왕이면 그냥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세, 국토에 대한 그 땅의 가치에 대한 존경이 저 매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제 왕릉원이라고 하는 능살리 부근에 여기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30년 전에 여기 주차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가 절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능사터예요. 근데 이 능사터의 저 왼쪽 구석은 아뜰리에 공방으로 거기는 여러 가지 공작을 했던 도구하고 하다 만 것들이 있는데 그 아뜰리에 구역의 밑창에 말은 밑창 되겠죠. 거기에서 금동대학로가 발견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절이 있었는데 이 왕릉을 지키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소종방 부대가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절에서 쓰는 중요한 향로를 이 공방에서 했던 거를 박스에 넣어서 밑창에다가 숨겨놨는데 절은 불타고 감춰놓은 사람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나서 주차장 공사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백제금동대학로예요. 부여박물관은 이거 하나 가지고서 사람을 부여요. 근데 이게 용투름을 해가지고 뽁뽁이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네 겹의 산이 돌아가면서 오인의 악사가 돌고 봉황새가 구슬을 목에다가 꽉 끼고 있는데 이 디테일이 여기에 전부 지난번에 30주년 기념으로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다 했는데 83가지 문양이 있어요. 스님도 있고 악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토끼리도 있고 다 나와요. 근데 향로는 향을 피잖아요. 이 뚜껑에 10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0주년 기념으로 향을 피워봤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이게 향로의 최종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백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궁의 5층 탑에서 일찍이
이런 아름다운 사리함과 나왔는데 저것이 그동안 백제 유물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저거는 통일신라 시대 수리하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기법이 미륵사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국적을 백제로 회복했는데 그거보다 이 금강판이 금강경이 5,500자가 그렇대요. 그거를 금판에다 썼는데 그 금판에다 쓰면은 최종 형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쓸 것 같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백제입이에요. 그 기술과 정성이라고 하는 게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장인이 준비됐어요. 무령왕비 은팔찌에는 은 몇 그램이 들어갔고 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조각과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장인 대접을 했어요. 최초의 공예가 아는 달. 황룡사 구충탑 아비지가 가서 했죠. 불국사 무영탑을 아사다리 가서 했죠. 일본에 590년에 처음에 아스카데라라는 절이 나와 기와집이 생겨요. 그건 백제 와박사가 가서 만들었어요. 종을 잘 만들면 주종박사, 시경을 잘 읽으면 모시박사, 기와 잘 만들면 마박사였어요. 기술자 대접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공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딴 데는 안 쓰고 요 자리에만 8글자로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백제입이야. 근데 이 말을 조선왕조 경복궁을 지을 때 정도전이 똑같이 합니다. 그것이 조선의 미국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감각에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미에 관한 얘기예요. 인생에 관한 얘기. 내가 답사기를 쓰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살아가면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은 검색어로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더 많아요. 아주 보편화됐어요. 내가 오늘 온 거는 조양순치 이 국토의 표정 사진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또 와서 온 김에 강연하는 거에는 내가 전공하는 문화유산을 전도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신이 나. 전도사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전도가 잘 되려면 바이블이 좋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거미불로 화이불치 가슴에 하나 갖고 가면은 평생 남으면은 내 전도는 성공한 거죠. 근데 내가 한국미술사 강의를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6번을 쳤어요.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에 집에 나와요. 근데 그 책은 여러분은 살 필요가 없는 게 6월달 되면은 그거를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드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문화유산 전도의 바이블을 삼고 지금은 이거를 막 띄워요.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서 어떤 공예가가 나한테 그 팜플렛을 보냈는데 내 공예의 이상은 화이불치로 써 하고 그냥 쫙 썼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에 어디까지 하는 우리 동네 미장원이 있는데 미카사라는 이 집 주인이 여기다 뭘 맨 써붙이는데 속눈썹 평 25% 뭐 이런 거 써붙이는 건데 어느 날 갔던 지나가는데 거미굴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거미굴로 화이불치 같은 인생을 하십시오.
강의를 세종시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한국 미술사와 앞으로 그 한국 문화유산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멀리서 세종시까지 내려와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랑 친구랑 둘 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강연을 되게 좋은 기회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친구 덕분에 이렇게 이용종 교수님의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시민 되도록 하겠습니다.